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순서 어디로 갈까요?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예, 징역 15년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어제가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심 공판일 때는 검찰이 구형을 하고 네, 재판부는 선고일을 예고를 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15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특검이 했고요. 네. 그리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2달 정도 뒤죠. 그때 선고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가장 핵심적인 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예요. 방조. 내란 특검이 봤을 때는 한 전 총리가 이 국무회의 부의장이거든요. 네. 그 국무총리는 2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음,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왔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월 15일 작년에 그 계엄 후 이틀 뒤의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하고 또 폐기하라고 그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라고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위증 혐의도 있었죠. 헌재 재판에 나가가지고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문건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어제 재판에서 나온 말들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특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특검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쭉 이제 말로 풀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일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 그리고 국무회의 부의장,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대통령이 잘못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 견제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오프닝 때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있었잖아요. 네. 이거하고 비교를 했었어요. 그때 45년 전 내란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다. 어미 처벌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전 총리의 마지막 최후 진술, 변론은 어땠습니까?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온 입장을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계엄에 찬성한 적은 없다. 이제 막지 못한 건 죄송하다. 이런 정도 내용이거든요. 이건 영상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황망한 심정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막지는 못했지만 내가 찬성을 했다든지 도우려고 했다든지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그 순간에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이 오락가락했느냐, 위증 혐의가 여기 있으니까요. 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자, 계엄이란 얘기를 듣고 벼랑 끝에서 뭐 길이 끊어지는 것 같이 진술이, 그러니까 그 당시 기억이 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한덕수 예. 전 총리가 이전 재판에서도 본인 표현으로 멘붕 상태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예. 그걸 다시 한번 연장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시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내년 1월 21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에서 가장 빠른 선고입니다. 재판부가 요 선고 일자에 대해서는 좀 늦어서 아쉬운데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가장 빠른 기일이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까지 냈거든요. 네. 근데 가장 빠른 선고가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지금 선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구형 자체로도 기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나 법조계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연히 가장 중한 구형이 나올 거고요. 네. 뭐 선고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사이에 들어올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형 15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들은 더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3사령관들 있잖아요. 이제 네. 군을 움직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군을 움직인 사람하고 국무회의에서 방조한 사람하고 누가 더 형이 중하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법조계 인사들은 이제 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그 형이 높을 걸로 보는데 다만 예를 들어 이 중에서 뭐 곽정군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반성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혐의가 아까 세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언뜻 들으면 방조보다 중요 임무 종사의 형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최소 징역 10년, 최대 징역 50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최소 5년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우두머리 방조를 상당히 이게 중한죄로 보고 있네요. 그 특검에서는 가장 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변호인들이 사실은 요 공소장에서 혐의 일부 바꾼 거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방조를 이렇게 무겁게 본다는 이야기는 국무총리는 이 계엄을 지도자의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혹은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그걸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조했다는 것 자체도 큰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예. 특검은 그 국무총리가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예, 어제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구형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이제 언론들은 두지 않는 게 구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형량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형의 이제 의미는 어제 이제 특검팀이 얘기했듯이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첫 지금 이제 구형이고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첫 선고가 이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형량 구형을 받을 거고 형량이 나올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이고 나머지는 내란 이제 대체적으로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이제 방조 뭐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거의 확실한 거는 김용현, 윤석열 이 두 사람은 최소 구형은 15년 이상이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게 김용현이고 네. 실행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제 그 군을 다 움직였잖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뭐 검찰 구형에서 사형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우두머리는 이제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형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구형을 사형을 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관들. 예, 장관들. 그러니까 지금 특검팀이 얘기한 거를 보면은 네. 총리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사실상 내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덕수 전 총리 이렇게 특검팀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가장 무겁게 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좀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네. 몇 명이 있잖아요. 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한덕수 총리하고는 다르게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어. 예를 들면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예.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좀 더 비슷하게 나오거나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뭐 관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15년이라는 게 이제 기준점이 됐다. 그래서 15년이 이제 뭐 국민들 정서에서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12.12 반란 네. 사태 때 예를 들면은 비슷하게 지금 했던 사람이 그 허화평 뭐 이렇다면 허삼수 이런 사람들이 예. 징역 6년에서 8년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형량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도 그들에 대한 구형은 15년형이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최종은 뭐 6년, 7년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형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절반 이상 보통 뭐 나온다고 본다라면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코 약한 건 아니다. 예, 과거 예.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이제 특검팀에서 얘기를 한 거는 45년 전 신군부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다. 민주화 결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데 총리가 일조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한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자, 어제 구형의 의미들 오늘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죠. 이화영 재판 검사들 감찰 지시한 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서 첫 지시가 지금 이거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돌아오자마자 네. 쉬지 않고 어제 오전에 귀국했거든요. 바로 출근해서 내린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시 사항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 강유정 대변인 표현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은 네.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음.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이라는 거는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 있잖아요. 그 유튜브 나가가지고 막말하고 그런 거요. 네, 그리고 뭐 재판정에서도 뭐 항의하고 네.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유튜브 나가서는 원색적인 공격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음흠. 이걸 언급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 이거는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원지법에서 그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팔티 의혹 그 위증 혐의 사건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날 그 검사들이 요청한 그 증인들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대부분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지법 소속 검사 4명이 이렇게 제한되고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거는 입증 책임 포기하라고 하는 거다. 이거는 불공정한 재판 지위다. 그래서 우리는 따를 수가 없으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하겠다라고 하면서 4명이 다 퇴정을 해버렸거든요. 아,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항의였군요. 네. 그리고 검사들의 입장은 지금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그냥 국민참여재판으로만 자꾸 끌고 가려고 재판부가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요청한 증인들이 합당하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피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이제 사실상 직접 언급을 한 꼴이 됐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원 사격을 했는데 어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건 공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송 전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이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감찰 수사 지시 내린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지금 김용현 변호사 건하고 이 검사들 건하고는 전혀 다 별개의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강유정 대변인의 표현을 보면은 네. 사법부에 대한 그런 이제 도전 행위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네. 하나로 묶어서 지시가 아,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일은 별개의 일이지만 그걸 뭉뚱그려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쪽 변호사들은 예. 이제 원색적으로 뭐 모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내용인 거고 검사들은 뭐 이제 떠난 거고 이런 건데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그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들 건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긴 해요. 그거는 예. 이제 뭐 모욕하고 이런 내용이고 검사들은 어쨌든 뭐 절차 안에서 움직인 것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좀 여건 전반적으로 물어봤는데 사실 최근에 그 검사장들 항소포기 사태 때 그 평검사로 전보시킨다라는 내용이 알려졌었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약간 홀드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 여권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검사장 2명 옷 벗은 걸로는 안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통령의 이제 입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얘기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때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설명해달라고 입장문 낸 검사장들 18명 인사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멈추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 멈추고 대통령이 순방 다녀와서 어떤 좀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쪽은 조금 난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전에도 제가 한번 이 표현 전해드렸었는데 자기들이 좀 폭탄의 채반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시는 대략 그런 방향이고 민주당도 이렇게 추진을 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뭐 소송이 걸린다거나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 전문가들인 검사장들이랑 붙어야 되는 거니까 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니까 미비한 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표현이 딱 이걸 지금 뭐 더 해라 이런 의미로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좀 여권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고인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검찰 측이 하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뭐 어디가 할 수 있다 없다라가 아니라 양측이 모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건 우리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뭐- 이번에는 검사들이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기피, 회피, 재척이 있는데 재척은 이제 위에서 아예 바꿔주는 거고 예. 기피는 이제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판단하는 거, 회피는 예. 스스로 하는 건데 어쨌든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신청이 1283건이 들어왔는데
인용된 경우는 8건 0.6%예요. 그렇군요. 사실상 이제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검찰이 한 적이 없느냐? 예를 들면 2022년에 1월 달에 그 조국 대표 그 수사 때 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어요.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재판부가 이거를 인정 안 하니까 그때 그 검찰들이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 FC에서 검사 퇴정 명령 내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다른 데로 이제 수사가 길어지니까 재판이 길어지니까 다른 데로 발령난 사람이 하루 이렇게 휴가 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 퇴정 명령을 그래 검사가 재판부가 검사 나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집단 반발해서 기피 신청 내고 퇴장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기피 신청을 낸 거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퇴정을 한 게 문제냐 아니면 다른 게 문제냐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화영에 대한 국회 위증법 이건데 사실은 이화영이 초점이 아니라 검찰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어 술 파티가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재판인 거예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지금 보는 건데 이게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금 열리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리는데 회피 신청하면은요 기본 한 달에서 좀 더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항고하거든요. 그러면 4달 걸립니다. 그러면 국민 참여 재판이 못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통령이 지금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된 사건에 감찰을 지시한 거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어제 좀 논란이 됐었던 그 내용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모처럼 반가운 뉴스가 하나 우주에서 날아왔습니다. 누리호요. 네, 발사 성공했습니다. 예. 네 번째 누리호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을 했거든요. 예. 오늘 새벽 1시 13분에 발사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분 만인 1시 31분에 비행 종료가 선언이 됐어요. 그 얘기는 궤도에 안착을 해가지고 이제 잘 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잠시만요. 그 화면 새벽이어서 많이 못 보셨죠?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발사 성공, 야간 발사 성공하는 그 장면 보여드립니다. 와, 아니 저 보세요. 이게 까만 하늘에 쭉 로켓가 우주선이 올라가는데 마치 별 모양으로 네, 별 모양이더라고요. 별 모양을 그리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새벽에 발사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그 동시 접속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시간대도 그래도 좀 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원래 발사하겠다라고 예고했던 시간이 0시 55분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압력 센서에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18분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잘 안착을 했습니다. 멋있어요. 저는 까만 밤에 쏘는 거여서 거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워낙 이 불이 밝으니까 워낙 그 에너지가 크니까 뭐 그냥 별처럼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저 멋있게 날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네. 김실 예, 네. 또 말씀하세요. 네, 임무는 그 북극의 오로라 관측하는 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환경에서는 세포 배양하는 게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주로 가면 좀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네. 이제 그런 세포 배양 이런 임무들이 있고요. 의미를 뭐 간단하게 짚으면은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했고 첫 야간 발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발사 때는 김준일 평론가 예. 부분적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 성공했고 이번이 4차 발사 성공인데 이번이 특이한 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완전 민간 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도였고 그리고 반발사는 처음이고. 맞죠? 그러니까 밤에 발사한 것도 처음이고 이게 위성 중량도 더 무거워졌고 네. 그리고 탑재 위성 수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다. 예. 그리고 민간에서 이거를 다 주도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페이스X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민간 우주선. 예, 네. 발사를 하는 이 기업인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돼가지고 1년에도 수백 개씩 쏟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예. 우리는 아직 뭐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비하면.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다라고 그쵸. 보면은 우리도 이제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 주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의 토대를 갖췄다. 그거를 입증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예. 그런 데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박순봉 기자. 지금 미국하고 이제 구소련이
달에 사람 보낸 게 언제입니까? 그때를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어제 그 해설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유치원 단계, 어린이 단계인 건 맞다. 하지만 우리 저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한번 성공하기 시작하면 저는 무섭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항상 자체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구글이 다 지배하는 세상에서 네이버가 있다라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뭐 써버린 AI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측면에도 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